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이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은 김일성이 미국과 소련의 시나리오에 멋모르고 남침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외통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간절하게 바랬고 이것을 스탈린이 승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진행된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500만 명이 사망하고 물적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김일성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이 멋모르고 소련과 미국에 속아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김일성의 전쟁 책임을 희석시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력 남침 전에 김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스탈린을 졸랐습니다. 1949년 3월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이 참석한 비밀회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스탈린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첫째는 북한군이 남한군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중국의 내전이 진행 중이어서 공산 세력의 전력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남한군이 먼저 38도선 이북으로 공격해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남침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의 철수가 완료되니까 8월 12일에 김일성은 북한에 있는 소련 대사 스티코프에게 남침에 대한 소련의 승인을 다시 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티코프는 3월에 있었던 스탈린의 지시를 거론하면서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포기하지 않고 8월 14일에 다시 서해안 옹진반도를 점령하는 제한적인 남침을 또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김일성이 얼마나 무력 적화 통일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이것을 보고받은 스탈린은 9월 24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명의로 전문을 보내 다시 한번 김일성의 남침 의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북한군이 남한군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의 남침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남한 내에서의 게릴라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스탈린의 지시로 남침이 좌절되자 김일성은 멋대로 대규모 무력 도발을 시도하였습니다. 1949년 10월 14일 북한군은 소련 군사 고문단이 참여한 가운데 38도선 부근에서 대규모 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스탈린의 승인 없이 대규모 군사행동을 한 것인데 이로 인해 소련 대사 스티코프가 엄청난 질책을 받게 됩니다. 10월 27일 스티코프의 잘못을 비판하는 소련 공산당 정치국의 결정이 평양으로 하달되고 11월 3일 소련 외무차관 그로미코가 스티코프에게 스탈린의 지침을 강력하게 이행하라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로미코는 이 전문을 통해 정치국에서 스티코프의 징계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었고 정치국의 지시를 벗어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 의지에 다시 고삐를 채운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 김일성의 남침 의지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스탈린이 김일성을 계속해서 말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의 시나리오에 속아서 멋모르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계속해서 김일성의 남침을 제지하던 스탈린의 생각이 바뀐 것은 1949년 8월 29일 소련의 핵무기 실험이 성공하고 10월 1일 마오쩌둥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공산종주국 소련과 공산신흥대국 중국이 손을 잡으면서 아시아 지역의 세력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를 배경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나선 것이 바로 한국전쟁인 것입니다. 1950년 1월 19일 스티코프는 스탈린에게 김일성의 생각을 담은 보고서를 보냈는데 이승만이 지금까지 공격을 가해오지 않고 있으니 통일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불만과 함께 김일성이 북한의 무력 남침 계획과 관련하여 스탈린을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승만이 먼저 북침했다거나 38도선 부근에서의 잦은 충돌로 인해 전쟁이 발발했다는 수정주의자들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고서를 읽은 스탈린이 스티코프에게 1950년 1월 30일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일성을 언제든지 만나서 무력 남침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고 또 도와줄 용의가 있으니 김일성에게 그렇게 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김일성의 남침에 대한 승인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1950년 4월 김일성은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스탈린은 국제 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중국 마오쩌둥의 동의를 조건으로 남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개시하는 데 동의하면서 한반도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무력 남침을 승인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스탈린은 국제 정세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무력 남침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승인을 요청하는가 하면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김일성이 스탈린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김일성이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스탈린이 일방적으로 남침을 지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남침은 김일성과 스탈린의 합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일성은 분명하게 스탈린과 함께 한국전쟁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전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의 의지가 스탈린의 남침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김일성을 소련과 미국의 시나리오에 멋모르고 전쟁에 나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김일성의 전쟁 책임을 희석시키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외교통일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고 김일성을 변호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외교통일 업무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발언해야 되겠죠.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우려됩니다.